안녕하세요. 친절한 학생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은 1학년 2반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번 주에 1학년 2반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 영어 듣기 평가를 하면서 이 수업 내용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다른 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패스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수업 시간에 졸았다 싶으면 이거 봐도 되겠지? 자, 생체 촉매 저번 주에 그 온라인에서 배웠던 거에 이어서 그냥 쭉 했었고요. 생체 촉매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자,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먹은 밥이 소화 과정을 거쳐 에너지를 내거나 살과 피로 바뀌죠. 그런데 이런 화학 반응을 돕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몸속 촉매인 효소입니다. 물질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촉매가 있으면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도 빠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속 촉매인 효소는 촉매 중에서도 조금 특별합니다.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은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꼭 들어맞는 물질하고만 결합해 촉매 역할을 하죠. 그 덕에 효소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아미노산을 합성할 때 화학적으로 합성하면 아미노산을 100개밖에 못 만들지만 효소를 이용하면 1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효소는 분해도 잘합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이용하면 치즈나 빵을 만들 수 있고요. 지질 분해 요소로 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효소를 연구해 일상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와서. 자, 이번 시간에는 별 내용 없어요. 거의 그 복습과 관련된 거를 좀 볼 건데요. 자, 복습. 자, 책에 보면요. 이게 몇 페이지 나오나요? 154페이지에. 자, 카탈레이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카탈레이스가 뭐였나요? 카탈레이스. 네, 효소였어요, 효소. 예, 효소였어요. 뭘 분해하는 효소냐면, 자,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효소였죠. 자,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물과 산소로 바뀐다. 그런데 이때 이 반응을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카탈레이스였고요. 자, 그래서 카탈레이스가 있을 때, 없을 때보다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빠르게 일어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카탈레이스는 효소였고, 반응물은 과산화수소였죠. 그리고 생성물은 물과 산소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뭐가 고분자고 뭐가 저분자인가요? 네, 그렇죠. 반응물이 고분자죠. 과산화수소. 이게 분해돼서 물과 산소로 됐으니까 얘네들은 저분자, 과산화수소는 고분자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고분자가 저분자로 되는데 촉매 역할을 해준 게 카탈레이스였고요. 자, 그러면 고분자가 저분자로 되는 거 이거 동화작용인가요? 이화작용인가요? 자, 생각이 잘 안 나죠, 지금 벌써. 자, 이건 이화작용이죠. 자, 이화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준 효소, 카탈레이스가 있었고요. 물론 효소에 따라서 효소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동화작용에 도움을 주는 효소도 있고요. 이화작용에 도움을 주는 효소도 있어요. 카탈레이스의 경우에는 이화작용을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효소였다. 자, 그러면 넘어가가지고. 자,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복습은 칠판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네. 칠판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저번 시간에 그 물질대사에 대해서 먼저 배웠어요. 자,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물질대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생명체 내에서 이루어지죠. 그쵸? 자, 생명체 내에서. 이게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한테 그냥 적어도 되고, 사진으로 찍어도 되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캡처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적으면서 좀 복습해봐야 좀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일단 추천을 하기는
따라서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든지. 자, 생명체 내에서 합성 혹은 분해 분해되는 모든 화학 반응. 자, 합성되거나 분해되거나 그런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되게 큰 특징이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에너지의 출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항상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자, 에너지가 뭐 방출되든지 흡수되든지 이렇게 에너지 출입이 항상 있다. 그리고 매번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효소라는 건 이 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생체 촉매라고 부르지. 생체 촉매. 이렇게 불렀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여기다가 합성 또는 분해라고 했잖아. 그래서 합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합성 그리고 분해. 자, 합성부터 보자면, 자, 반응물 두 개를 합성시켜 주는 거야. 자, 이거 동화작용인가요? 이화작용인가요? 네,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 분해는 이화작용이지. 이화작용. 자, 그리고 자, 동화작용의 경우에는 고분자를 저분자로 바꿔주잖아요. 맞나요? 아닌데요. 네, 저분자를 고분자로 바꿔주지. 자, 합성이잖아요. 저분자, 작은 분자들을 합쳐줘요.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을 해준다. 그렇다면 이화작용은 그 반대작용이니까 고분자를 저분자로 합성을 시켜준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자, 그렇다면 자, 저분자를 고분자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거는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해요? 에너지를 흡수하나요? 방출하나요? 합쳐져서 에너지가 작은 애들이 모여서 에너지 큰 걸 만들어.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치? 이거 무슨 반응? 흡수니까 흡열 반응.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고분자가 저분자 되는 건 에너지를 방출하지. 그래서 이거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발열 반응. 기억나나요? 자, 그리고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자, 이거의 예를 들어보자면 광합성 있고요. 그리고 합성하는 거, 단백질의 합성이 있죠. 저번 시간에 이거 두 개는 알아야 된다고 했어. 단백질 합성. 너무나 간단해요. 합성, 광합성, 단백질 합성. 어쨌든 합성자가 들어가잖아. 자, 그리고 에너지 방출하는 이 발열 반응은 종류가 뭐가 있죠? 자, 광합성을 반대로 일어나게 하는 거. 광합성 반응을 반대로 쓰면 이거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자, 소화. 소화가 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반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광합성, 단백질 합성, 세포호흡 이거 딱히 우리가 잘 못 느껴. 하지만 우리 소화는 잘 알잖아요. 그쵸? 소화. 우리가 소화는 늘상 우리가 많이 하는 거니까 이 소화라는 건 잘 아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소화라는 건 음식물을 먹어서 내가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음식물 먹었어요? 그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래서 이게 흡열 반응이 아닌가요? 왜 발열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충분히 그렇게 헷갈릴 만한 거니까 한번 소화 잘 생각을 해보자. 자, 소화를 시킨다. 음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아요. 그거는 맞아.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소화라는 건, 자, 이게 반응이잖아. 반응이니까,
반응물이 어떻게 되느냐,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자, 음식물 먹어서 에너지 흡수하는 건 내 몸뚱아리에서 말하는 거잖아. 내 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지. 근데 반응물은 음식이에요. 자, 음식의 입장에서는 얘가 생성물로 바뀌기 위해서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반응물이 에너지를 방출하죠. 뺏기지? 내 몸뚱아리한테. 자, 다시.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음식물을 먹어서 에너지 흡수하는 거, 이거는 내 몸의 입장이야. 하지만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반응물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야. 음식물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뺏기는 거지. 에너지를 방출해서 이 몸에게 주죠. 그쵸? 그래서 이건 내 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반응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화라는 것도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적어볼게요. 자, 물질 대사는 대략 온도가 어느 정도일 때 일어나나요? 어느 정도 온도에서 일어나요?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니까 체온 정도에서 일어나겠지? 체온 범위의 온도에서 일어난다. 37도 그 정도에서 일어난다. 사람의 경우에는. 자, 그렇다면 자, 똑같은 반응을 체외에서도 할 수는 있어. 내 몸뚱아리 안에서 말고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A를 B와 C로 바꾸려고 해. 내 몸에서는 체온 범위 정도만 되면 그 반응이 일어났어. 하지만 체외에서 내 몸이 아닌 공장이나 이런 데서 그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게 하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를 시켜줘요.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때는 엄청난 고온이다. 저번에 온라인에서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엄청 고온이에요. 300도, 400도 되는 고온에서 연소 반응을 시켜줘야만 그게 똑같이 일어난다. 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적자면 물질 대사는 항상 촉매가 있어요. 하지만 체외에서는 촉매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물질 대사였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효소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 자, 효소라는 건 촉매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치? 어떤 반응이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자, 촉매 역할을 해요. 근데 주 성분이 뭔가요? 자, 효소의 주 성분이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래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놓을 거. 자, 촉매라는 거. 자, 촉매는 특징이 어떤 반응물을 생성물로 만들어주는 걸 돕긴 하는데 자기 자신은 어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죠. 자신은 변하지 않아.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반응물. 여기는 생성물. 그리고 이 세로축은 에너지를 뜻하고요. 자,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생성물이 더 낮죠. 자,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었어. 지금 이 과정은 이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이에요? 자, 고분자가 저분자로 바뀌는 거니까 분해되는 거지. 자, 이화작용이에요. 자, 이때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일까? 자, 이거 내가 수업 시간마다 물어봤었는데 대부분 잘 알고는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자, 1번, 2번 중에서 어디가 활성화 에너지일까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자, 2번이에요. 자, 이건 활성화 에너지 아니야. 활성화 에너지는 2번을 뜻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간단히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활성화 에너지. 촉매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죠.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에너지는 줘야 한다 라는 거지.
자, 반응물이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생성물로 바뀌기 위해서 이만큼, 이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은 이미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요만큼의 에너지가 더 있어야만 이 언덕을 넘어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런데 촉매가 있으면, 그러니까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고 했잖아. 낮춰준다고. 그래서 효소가 있으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 자, 활성화 에너지가 아주 작아졌죠. 그치? 이만큼 있었던 게 이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말을 해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큰 특징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효소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기질 특이성이 있어요. 기질 특이성. 자, 기질 특이성. 뭔가요? 한 가지 기질과만 반응을 한다.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한다. 계속 기질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질은 뭐지? 반응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을 한다. 이게 기질 특이성이야. 자,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자, 요렇게. 보통 문제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자, 이게 효소예요. 자, 얘네들은 반응물이야. 자, 그렇다면 이 효소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물은 1, 2, 3번 중에서 뭘까요? 네, 너무 뻔하죠, 그림이. 자, 이거죠. 얘는 반응이 가능한데 얘네들은 반응할 수 없다. 자, 한 가지 종류의 반응물과,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의 기질과만 반응을 한다. 자, 얘는 그림이 딱 맞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하고만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반응을 할 때 지금 이 부위, 일단 맞닿는 이 부위, 여기를 뭐라고 해요? 여기 맞닿는 여기를 활성 부위라고 해요. 활성 부위. 그치? 활성 부위라고 한다. 자, 어디선가 내가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이 효소가 기질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로맨틱하대. 일편단심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 종류의 기질과만 반응을 한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편단심? 얘 재사용이 가능하다던데? 좀 이상하죠? 자, 일편단심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 얘는 재사용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동그라미를 만났어. 얘를 분해시켜줬어. 그리고 또 동그라미를 만나. 또 분해시켜. 또 동그라미를 만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헤어졌어. 근데 전에 만났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다시 만나? 좀 이상하죠? 자, 이거 막 로맨틱하거나 일편단심은 아닌 것 같지만 무튼 한 가지 종류에만 반응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자, 저 효소를 다시 그려볼게. 자, 반응하고 나면 얘는 이제 생성물이 되겠죠? 이렇게 생성물이 되었다고 해봐. 원이 동그란 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자, 그래서 이 생성물은 이제 밖으로 나갈 테고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또다시 얘는 동그라미랑 반응을 하겠지? 그치? 자, 이게 지금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재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얘는 모양이 안 변하잖아. 반응물은 얘랑 반응하고 나면 딱 쪼개져. 혹은 이런 작은 애들이 여기에 반응을 해서 하나로 커져.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뭔가 일어나기는 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이 효소는 변하지 않는다.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이 저번 시간에 온라인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갑자기 왜 복습을 하지? 라고 좀 1학년 2반 학생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 나 이번 주에 다른 반에서도 다 이렇게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복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러분들 책 158쪽을 보도록 하죠. 158, 159쪽에 지금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한번 볼 거예요. 효소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효소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의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 속의 오염물질을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치약, 세제 등과 같은 생활용품에도 효소가 활용됩니다. 세제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옷에 찌든 단백질대를 분해할 수 있으며 치약에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섬유 및 의류, 가죽 등 화학제품의 생산 등과 관련된 산업 현장에 효소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화제, 혈전 용해제 등 의약품의 성분에 효소가 들어있으며 혈당 측정기, 소변 검사지 등의 의료기기를 만들 때에도 효소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DNA를 잘라내는 효소와 DNA를 붙이는 효소 등은 DNA 재조합 기술을 비롯한 각종 생명공학 실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로 인슐린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이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효소는 앞으로도 인간 수명의 연장, 노화 방지, 질병 퇴치 등 인류의 복지를 위해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자, 영상이 좀 특이하죠? 손하고 고개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웃으면서. 자, 보면은, 음식물,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된장, 고추장, 수돗물, 세제, 인슐린, 약, 옷 등등 여기저기에서 효소가 사용된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효소는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만 해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어디에도 엄청나게 많은 효소들이 있는데 자 이걸 다 거론할 수는 없잖아. 그치? 우리 책에서만 보면 돼요. 자 문제집을 보지 마세요. 그 효소의 활용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집에 있는 건 절대 시험에 내지 않도록 할게요. 효소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거 158쪽, 159쪽에 있는 내용만 출제할 테니까 거기만 보세요. 알겠죠? 자, 158, 159에 효소는 어떤 곳에 활용된다, 어디에 활용된다, 어디에 활용되고 어떻게 쓰인다 이런 거 있잖아. 지금 그 내용만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에 대해서 이 정도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 하나하나마다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이 특별한 건 아니야. 여기에 효소가 활용된다. 이거를 깨끗이 정화하는데 효소가 활용된다. 다 그런 거거든? 자, 그 정도 내용만 알면 돼요. 158, 159쪽은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서 수업이 끝은 아니에요. 다른 반에서도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아직 수업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이 다음 단원 해보도록 할게요. 자, 162페이지를 펴주세요. 162페이지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이라는 단원이고요. 자, 넘어가서 자 160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완두콩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완두콩 엄청 크네요. 네, 완두콩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거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우리 1년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죠. 주름지 완두콩, 둥근 완두콩, 노란색 완두콩, 초록색 완두콩, 맨델이 어쩌고저쩌고, 유전이 어쩌고저쩌고. 기억나죠? 자, 유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거는 지금 유전 때문에 나온 그림은 아니에요. 여기다 지금 이미 답을 달아놨으니까 한번 적으면서 한번 보게요. 자, 주름진 완두콩은 중구 완두콩과는 달리 한 종류의 효소가 결핍되어 있다. 자, 주름진 완두콩은 한 가지 효소가 결핍됐대. 자, 그 까닭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다가 대답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포도당을 녹말로 전환하는 효소에 대한 유전 정보가 다르게 저장되어 있어서
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 선생님이 좀 두껍게 표시한 거 보면은 유전 정보라는 말이 좀 중요해 보이죠? 그쵸?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결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 종류의 효소가 없다라고 썼는데, 지금 답을 보면은 유전 정보가 없다라는 게 아니야. 어떤 효소에 대한 유전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르게 저장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거에다가 좀 중점을 두고 알아보도록 하죠. 넘어갈게요. 자, 162쪽 중간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보면은 그림은 갈색 털을 가진 사슴에서 멜라닌이 합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멜라닌이 합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사슴의 털색이 갈색인 것은 멜라닌이라는 색소 단백질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림 한번 볼게요. 자, DNA 잘 알고 있지? DNA에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이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래. 자, 일단 여기에 멜라닌이 있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합성효소가 있다는 것도 아니야. 여기에는 그냥 멜라닌 합성효소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유전자에. 자,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든다.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든다. 자, 여기서 좀 알아놓을 거는, 이 효소. 주성분이 뭐예요? 단백질이죠. 그쵸? 단백질을 만든 거예요. 단백질을 만들었어.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디서 합성해요? 리보솜에서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나눠가지고 이쪽은 지금 핵인 거야, 핵. 핵 안에 DNA가 있는 거고, 이거 일어나는 곳은 리보솜이죠. 리보솜에서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합성 효소가 만들어져서 효소가 있으니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서 멜라닌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 멜라닌이 있으면 색깔이 이렇게 짙은 갈색이 나온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질문에다 답을 해볼게요. 그림을 참고해서 사슴의 털색이 갈색을 띠는 까닭을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로 나타내어보자. 자, 답을 달면 이렇고요. 자, 유전자가 가진 유전 정보에 따라서, 자, 여기도 표시했어요. 유전 정보 두껍게. 자, 유전자가 가진 유전 정보에 따라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고, 자,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효소가 만들어지고 이 효소에 따라서 멜라닌이 만들어진다. 자, 순서를 좀 알아놓는 게 중요해요. 유전 정보가 있었어. 그 정보로 효소를 만들었고 이 효소 때문에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잘 알아봐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이 답을 쓰고도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봐야 이해가 되니까.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흰색 털을 가진 사슴에서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만들어지지 않는 까닭은,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흰색이야. 흰색 사슴이야. 즉, 얘는 멜라닌이 없어. 그렇다면 멜라닌 합성 요소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즉, 이거에 대한 유전 정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답은 이거예요. 변이에 의해 조금 다른 정보를 저장한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일단 얘가 흰색이야? 그러면 멜라닌이 없어. 멜라닌이 없다는 건 합성 효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합성 효소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효소가 뭔가 좀 다른 애가 있다는 거야. 자, 얘가 흰색이라면 멜라닌이 별로 없다는 거고, 이 멜라닌이 잘 안 만들어졌다는 건 결국에는 거슬러 올라가서 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에 있는 정보가 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뭐 아무것도 없다, 유전자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정보를 저장한 유전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부터 뭐 유전 정보라는 말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유전 정보가 아예 없다, 유전자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정보를 가진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다, 좀 변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답을 달았다면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주 내용은 162쪽, 163쪽이야. 근데 이거는 다음에 이제
온라인 기간에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62쪽, 163쪽을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일단 형질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그대로 배웠었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형질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형태와 성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형태와 성질 즉 생물이 나타내는 특성 그냥 말 그대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귀 모양, 발가락 모양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혈액형 이런 거 식물의 뭐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형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책에다 좀 적어놔야 되는 거 이야기해 볼게요. 유전자에 무슨 정보가 있다고 그렇게 아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유전 정보가 있다. 도대체 그 유전 정보가 뭐냐? 자, 이거예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유전자에 들어있다. 자, 이거는 책에다 꼭 적어 놓으세요. 자,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유전자에 있다는 그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유전 정보라는 건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뜻을 한다. 그렇다면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 도대체 뭐길래? 여기 적혀 있어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이 그것이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아미노산이 모여서 이제 합성해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미노산을,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아미노산을 어떻게 배열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는 정보가 유전자에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런 정보가 아까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흰색 털을 가진 그런 사슴이 나오는 거고요. 무튼 이건 꼭 적어 놓으세요.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리고 이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라는 건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세요. 자, 이거는 이제 DNA에 대해서 쓴 건데, 자, 이게 지금 이번 시간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마지막 페이지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다른 반에서는 수업을 할 때 내 수업 시간에 보면은 뻘소리를 좀 많이 하기는 하나 봐. 아직도 지금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뭐 35분, 36분 요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뻘소리를 한 10분 이상 하는 거고요. 미안하게 생각은 해요. 자, 마지막으로 DNA에 대해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DN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그림이 좀 친숙할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는 유전자까지는 중학교 때 봤던 그림일 텐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염색체. 막 요렇게 되어 있지. 근데 사실 이런 모양은 세포 분열할 때 저렇게 응축되는 거고요. 응축돼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똑 떨어지잖아요.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막 이런 거 봤지. 자, 이거는 염색체의 모양을 띠는 거는 이렇게 세포 분열할 때 띠는 거고요. 보통 염색사의 형태로 있죠. 막 이렇게 털 뭉친 엉켜 있는 것처럼. 자, 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염색체는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DNA가 막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DNA의 특정 구간에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즉 DNA는 아주 많은 유전자를 갖는다. 자, 맞는 말이지? 되게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DNA가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니죠. 그쵸? 유전자가 되게 여러 개가 DNA 속에 들어가 있지. 그치? 자, DNA가 즉 곧 유전자다 이거는 아니야. 자, 그렇다면 DNA와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DNA는 일단 유전 물질을 말을 하고요. 여러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자, 두 가닥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있는 구조라고 해서 이거 뭐라고 해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지. 이중 나선 구조를 갖는다. 자, 그리고 유전자는 그럼. 자, 유전자는 생물의 형질에 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분 적혀 있는데
자, 생물의 형질에 관한 유전 정보. 정확히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라고 했죠. 그쵸? 자, 유전자 B라는 구간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단백질을 만들어라 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이라고 했죠. 봐봐, 단백질 B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핑크색,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뭐 이런 순서대로 이런 종류의 아미노산을 이런 순서대로 배열하여라 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이 유전자에. 유전자가 가진 정보는 특정 단백질을 만들으라는 정보다. 그리고 그건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 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면 돼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뭔지 DNA가 뭔지는 대충 알았으니까 이 다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보면 여기 지금 끝냈는데, 자, 162쪽, 163쪽에 이제 주 내용이 나와요. 뭐, 3염기 조합, 코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온라인 기간에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1학년 2반 친구들이 이번에 영어 듣기 때문에 듣기평가 하느라 못 받았던 수업 내용이 이게 다고요. 다음 온라인에서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에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교육청 지침이에요. 실시간 수업을 좀 늘려달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하게 될 텐데 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겠지만 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